제 7번째 생일은 유난히 화창했어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던 날이었죠. 아빠는 아침부터 여행 준비로 분주했고, 엄마는 제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셨습니다. 놀이공원에 간다는 말에 저는 밤새 잠을 설쳤었죠. 차 안에서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구경했어요. 빠르게 스쳐가는 가로수들이 신기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며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가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얼굴이에요. 고속도로에 올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맞은편에서 커다란 트럭 하나가 휘청거리더니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아빠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어요. 그 순간 엄마가 저를 보며 저를 안았죠. 굉음이 울렸고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죠.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빛나야. 이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인지, 왜 거기 가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7살 아이에게 죽음이란 너무 먼 단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야 저는 깨달았어요. 나란히 놓인 2개의 영정사진. 사진 속 엄마 아빠는 웃고 계셨지만 그 앞에는 하얀 국화꽃만 수북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죠.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훗날 중학생이 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 순간 엄마가 저를 감싸 안으셨대요. 엄마의 몸이 제 방패가 되어준 거였죠. 그 덕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장례가 끝나자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제는 단 하나였죠. 이 아이를 누가 맡을 것인가요? 우리 집은 애가 셋이라 도저히 여유가 없어. 우리도 사정이, 신랑이 요즘 일이 없어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양가 조부모님은 이미 모두 돌아가신 뒤였어요. 저를 맡아줄 어른이 아무도 없었죠. 결국 저는 친척 집을 번갈아 떠돌았습니다. 몇 달씩 머물다 쫓겨나기를 반복했어요. 어느 집에선 밥을 따로 차려줬고 어느 집에선 대놓고 눈치를 줬죠.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우리가 맡아야 하는 거야? 빛나 이모도 있다며. 짐이네 짐. 그 말이 7살 아이의 가슴에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면 혼날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죠.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왜 저만 두고 떠나셨는지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반년쯤 떠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아저씨 한 분이 이모 집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빛나야, 나는 네 아빠 오랜 친구야. 아저씨 본 적 있지? 아저씨랑 같이 살자. 아저씨는 제 작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죠. 아저씨네 집에 도착한 날, 저는 오랜만에 제 방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작은 책상과 침대가 놓인 꽤 큰 공간이었죠.
그 방이 제게는 성 같았어요. 문을 닫으면 온전히 저만의 세계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저씨네 집에는 저보다 3살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매처럼 지내게 되었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밥상에서 제 그릇에 반찬을 먼저 덜어주셨고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 따뜻함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시기가 되었을 때였어요. 아저씨가 저를 부르셨죠. 빛나야, 등록금은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니까요. 아저씨,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알바해서. 됐어. 너는 공부만 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아저씨는 친아들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학비는 스스로 벌어서 졸업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제 앞가림 정도는 해야지. 아저씨의 아들, 기락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눈이었죠. 아주머니도 참지 못하고 입을 여셨어요. 여보, 왜 애한테만 그래요? 군대 다녀왔으면 이제 스스로 서는 법도 알아야지. 저는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아저씨, 저도 그럼 알바할게요. 저도 스스로 자립할게요. 빛나야, 괜찮다니까. 넌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하자. 아저씨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저는 결국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여쭤봤어요. 아저씨,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전 남이잖아요. 아저씨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무셨죠. 그리고는 아무 대답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기가 미안해서 그냥 넘겼죠. 은혜를 입은 주제에 의심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아저씨의 유독한 챙김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의문을 품게 되었죠. 왜 친자식인 기락 오빠보다 제게 잘해 주시는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기락 오빠가 저를 집 근처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죠. 오빠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빛나야, 나 사실 너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나랑 사귀자. 봄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빠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거기엔 농담의 기색이라고는 없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날 좋아하다니. 오빠는 그냥 내 오빠야. 아유, 남매가 아니니까 이러는 거야. 나 진심이야, 빛나야. 오래된 마음이야.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돼. 난 아저씨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았어. 그런데 아저씨 아들까지? 아들까지 탐내면 그건 도리가 아니야. 나 사람도 아닌 게 되는 거라고. 탐내는 게 아니라 서로 좋으면 되는 거잖아. 오빠, 미안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빠의 고백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부담과 미안함이 한데 엉켜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었죠. 하지만 기락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마음을 내비쳤어요. 제 생일마다 꽃다발이 도착했고 시험 기간엔
야식을 사다 제 방 앞에 두고 갔죠. 제가 아플 때면 말없이 약을 건네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크게 혼나고 울면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오빠가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죠. 울지 마. 네 잘못 아니야. 오빤 거기 없었는데 내 잘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다 네 잘못 아니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그 한마디가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묵묵한 어깨가 참 단단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오빠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한결같음에 물들기 시작했죠.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가 다시 저를 불러냈습니다. 처음 고백했던 그 공원 벤치였죠. 4년 동안 내 마음 변한 적 없어. 아직도 내 마음 못 받아주겠어? 다시 4년을 기다려? 오빠의 눈빛이 고요했어요. 4년 전과 똑같은 자리.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한번 믿어볼게. 오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박자를 잃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께 죄송한 마음과 설렘이 뒤엉켜 밤새 뒤척였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물음이 천장에 맴돌았죠. 다음날 저희는 아저씨 부부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사귀게 됐습니다. 짧은 침묵이 방 안을 채웠죠. 저는 혼날 각오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래, 고맙다. 예상 밖의 말씀이었어요. 반대도 허락도 아닌 고마움이라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의 눈가에 알 수 없는 촉촉함이 어려 있었죠. 무언가 오래 품어온 감정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의 의미를 저는 끝내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마디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굳어버린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등을 돌리는 그 어깨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저씨가 허락해 주셨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을 연애했습니다. 오빠는 변함 없이 다정했고 저는 그 곁에서 안온함을 느꼈죠. 서로의 빈 곳을 채워가며 한 뼘씩 깊어졌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년 연애 후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아저씨는 결혼 비용까지 선뜻 내어주셨죠. 저는 너무 과분하다고 사양했지만 아저씨는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 마음이라며 웃으셨죠. 그 웃음 속에 왠지 모를 안도가 섞여 있는 듯 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아저씨가 오빠를 한쪽으로 불러내셨어요. 저는 멀찍이서 두 사람을 지켜봤죠. 아저씨가 오빠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기라가, 빛나 울리면 그날로 넌 내 자식 아니야. 명심해라.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아저씨는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오빠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 복은 넘치게 받았구나 싶었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버진 로드를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죠. 결혼 초반 몇 년은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그 품 안에서 행복했어요. 결혼 2년차 아들이 태어났죠. 분만실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오물거리는 아이를 보며 이제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5년 차쯤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야근이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야근이 서너 번으로 늘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점점 뒤로 밀렸죠.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남편은 밤 11시,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식탁 위의 음식은 매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밥 다 식었어. 회사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바쁜 남편을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주말마저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볼 일이 있다며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오빠, 주말인데 어디 가? 같이 밥이라도 먹자. 회사에 일이 터져서 그래. 좀 그만해.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싸늘한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년을 매달리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연애할 때는 퇴근하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결혼 초에도 칼퇴하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해도 답이 한참 뒤에 왔습니다. 읽고도 답장이 없는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스스로에게 핑계를 만들어 주었죠. 남편의 무심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집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았죠. 밥상을 마주해도 남편의 시선은 항상 휴대폰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공기가 점점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안마도 해주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표정한 얼굴뿐이었죠.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어요. 결혼 6년 차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중년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죠. 어딘가 익숙한 인상이었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이 집 바깥 양반 아내분? 남편분 언제쯤 들어오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죠. 남편분께 꼭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만 남기고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명함을 들여다보니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 있었죠. 소속도 직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그날 밤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낮에 이 사람이 찾아왔어. 누구야?
남편은 명함을 받아들더니 굳어졌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남편은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근데 왜 우리 집을 알고 찾아온 거야? 중요한 일이래. 이상하지 않아? 잡상인 같은데 뭘.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더 묻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같았죠. 저는 찜찜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쓰레기통에 버린 명함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빛나야, 지금 당장 땡땡병원으로 와라.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네 어머니가 죽었다. 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찾아왔던 낯선 남자 따위는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주저앉아 계셨어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했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유서도 없이요.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왜?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반기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20년을 함께한 분이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일찍 여인조에게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죠. 장례는 슬픔 속에 치러졌어요. 시아버지는 며칠 동안 입을 다무셨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집안 전체가 검은 침묵에 잠겼어요. 장례가 끝난 후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들고 계셨죠. 화장대 서랍에서 나왔다. 네 이름이 적혀있더구나. 저는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접힌 종이를 펼치자 흔들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죠. 미안하다. 저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 쪽지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심함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어디서 자는지 묻는 것조차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이에게도 관심이 없었죠.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회사 간 거야. 아빠 바쁘대.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제가 한심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정장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어요. 영수증이었죠. 무심코 펼쳐보다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2인 식사. 날짜는 2달 전. 제 생일이었던 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회사 회식이라며 밤늦게 들어왔었죠. 저는 어린 아들과 단둘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후 불어서 끄고
혼자 박수를 쳤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우리 아들. 아들의 해맑은 웃음에 괜찮은 척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죠. 그 시각에 남편은 누군가와 호텔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생일날 다른 여자와 촛불을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수증을 구기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저장했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들어 휴대폰에 지문을 내었어요. 화면이 열렸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같은 번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일주일에 수십 통씩. 통화 시간도 길었어요.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와는 5분도 통화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이미 증거를 없앤 거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미처 지우지 못한 모양이었죠. 빈틈이 있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죠.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와 저렇게 긴 통화를 나눈 걸까?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모르는 척하기로 했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사냥감을 노리는 눈으로 지켜봤어요. 저는 고민 끝에 시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울 건 없었어요. 다만 이혼을 하면 시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닐까 그것만이 걱정이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분이셨으니까요. 갈 곳 없는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셨으니까요. 그 인연마저 잃는 건 견딜 수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또 다른 충격을 드려도 되는 걸까 망설임이 깊었어요. 그래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며 친해진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고 시아버지 회사로 향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난 터라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죠. 복도에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사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문틈 사이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전화 통화 중이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확실해? 언성이 높아져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시던 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더 진행해. 빠짐없이 확인하라고. 조사라니요. 무슨 조사를 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저와 눈이 마주쳤죠.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하지.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서류들을 서둘러 서랍에 밀어 넣으셨죠. 무언가 감추려는 동작이 역력했습니다. 빛나야, 무슨 일이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제야 시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드셨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비했던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쳐 보이는 분께 또 다른 짐을 얹을 수 없었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얼굴 뵈러 왔어요.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그래, 고맙다. 밥은 잘 먹고 있으니 걱정 마라. 건강은 괜찮으세요?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저번에 네가 건강검진 예약해줬잖아. 아무 문제 없다더라. 살은 너무 몸이 둔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뺀 거야. 걱정 마라. 시아버지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무슨 조사를? 아, 이거 일 문제야.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라. 저는 더 이상 깊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인사를 드리고 회사를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시아버지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확인한 사실, 추가 조사, 대체 무엇을 조사하고 계신 걸까요?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문제로 제 머릿속은 이미 온통 지옥을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묻고 갈 수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흥신소를 알아봤죠. 며칠 후 흥신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이었지만 직원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남편분 인적 사항하고 의심 정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남편의 이름, 직장,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정보들을 건넸습니다. 영수증 사진, 통화 기록, 늦은 귀가 패턴까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1달 정도 시간 주시면 됩니다. 연락드릴게요. 1달. 그 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 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속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게 웃어야 했어요. 1달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완료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저는 다시 그 허름한 사무실을 찾았어요. 직원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첫 장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 다음 장에는 모텔 투숙 기록이 있었습니다. 같은 모텔을 수십 번 드나든 기록이었어요. 그 다음 장,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사진이 있었죠. 역시 외도가 맞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저를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게는 보여주지 않던 웃음이었어요. 보고서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2년째 만나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대상자와 상간녀 사이에 자녀 1명이 확인됨. 현재 만 2세 추정. 혼외자,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 기르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또 다른 아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고요가 저를 감쌌어요. 오히려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시아버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시댁을 찾았어요. 시아버지 앞에 보고서를 펼쳐 놓았죠. 아버님, 저 이혼하려고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사진들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셨죠.
마지막 장에서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혼외자, 그 글자 위에서 시아버지 눈동자가 한참을 머무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반대도 만류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셨죠. 저는 시아버지의 야윈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남편이 뭐라고 대꾸했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말을 끊으셨죠. 당장! 1시간 뒤 남편이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느긋한 걸음이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소파에 털썩 앉았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 그러시고, 저 바빠요.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보고서를 남편 앞에 던지셨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바람나서 바쁘냐? 두 집 살림에서 바빠? 이게 뭐냐? 낮지만 불을 머금은 목소리였죠.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장.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뭔데요? 이 시침 잃을 때 네 꼴이 사진에 찍혀 있는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요, 제 인생인데 아버지가 왜 상관이에요? 발뺌이 아니었습니다. 뻔뻔한 당당함이었어요. 저런 말이 저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뭐라고? 외도도 모자라서 혼외자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네 인생이니까 내버려 둬라! 내 돈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이 자식이! 퍽 시아버지의 손바닥이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거실에 메마른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은 고개가 돌아간 채로 멈춰 있었죠. 남편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찢어진 거였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저 이혼할게요. 사과 따위 기대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코웃음이 새어나왔죠. 잘 됐네. 그냥 협의 이혼하자. 남편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 거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죠. 시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 자식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뒷목을 움켜쥐셨죠. 에이!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시아버지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전화상으로 구급대가 말하는 대로 응급처치를 했죠.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시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요. 시아버지는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셨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간 병원을 오가며 결과를 기다렸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죠. 보호자분이시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어요. 환자분께서는 췌장암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예요. 남은 시간이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시한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 아버지처럼 아껴주신 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병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죠. 들키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시한부 6개월 선고받으셨어. 병원 와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마지막 남아있던 정마저 쓰러지는 것을 느꼈죠. 저 사람은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며칠 뒤 병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점잖은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신우라고 합니다. 의연이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입니다.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으셨죠. 빛나야, 잠깐 자리 좀 비켜줄 수 있겠니? 신우랑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까 궁금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빛나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야윈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죠.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할 거다. 놀라지 마라.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뭘 하시려고요?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더 묻고 싶었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말을 멈추게 했어요. 무언가 단단히 결심을 한 눈이었죠. 저는 불안했지만 시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변호사는 자주 병실을 찾아왔어요. 시아버지와 서류를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죠.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 곁을 지키며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밤잠을 설쳤어요. 시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셨죠.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잔인한 일이었어요. 저는 병실 밖 복도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죠. 전 남편은 끝내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빛나야, 여기 앉아봐라.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장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죠. 네 시어머니가 외도를 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라기는 내 친자식이 아니야. 순간 귓속이 먹먹해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죠. 1년 전이었다. 어떤 남자가 네 시어머니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흥신소를 써서 그 남자 뒷조사를 했지. 조사 결과 그 남자가 시어머니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 외도 상대였던 겁니다. 그 남자가 기라기 친아버지야. 나한테 협박을 하더구나.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그 남자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아들 몰래 DNA 검사까지 하셨다고 했죠. 결과가 나왔는데 불일치였어. 기라기는 내 피를 받지 않은 아이였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을 넘게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 어떠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죠. 그래도 30년을 넘게 키운 자식이니까 비밀로 묻으려고 했다. 그 남자한테 1억을 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시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근데 그놈이 네게 한 짓을 보니까 더 이상 자식으로 둘 수가 없더구나. 외도도 모자라 혼외자까지. 그것도 모르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변호사와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요. 신우를 통해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저놈과 인연을 끊을 거야.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곁에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야윈 손이 제 손을 꼭 쥐셨죠. 고맙다, 빛나야. 네가 내 진짜 자식이구나. 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분이 제 진짜 아버지였어요. 병실을 나오며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지, 친부가 나타나 협박을 시작하자 숨겨왔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남긴 그 4글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제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까지요. 친생 부인의 소가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도 소장이 전달되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섰어요. 시한부 아버지 병문안은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이었죠. 소장이 전달되니까 그제야 달려온 겁니다. 끝까지 최악인 사람이었죠. 아버지 미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암이라더니 치매 걸린 거 아닙니까? 손에 구겨진 솥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일그러져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침대에 기재에 앉은 채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이었죠.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다 알고 있다.
뭘요? 뭘 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친아버지랑 연락하고 만난다는 거, 그것도 다 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는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집 앞에 서 있던 낯선 중년 남자. 명함만 건네고 사라졌던 그 사람. 남편이 명함을 보고 굳어졌던 그 표정. 쓰레기통에 구겨 넣던 그 손. 그 남자가 네 친아버지다, 박종혁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 남자가 왜 남편을 찾아왔는지, 왜 남편이 그토록 당황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친부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그래서 소송 건 거예요? 내가 아버지 유산 받는 게 그렇게 싫어요? 죽으면서도 돈 움켜쥐고 가려고? 나 그래도 30년 넘게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워 계실 분께 할 소리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차라리 빨리 죽어요. 그래야 내 속이라도 시원하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벅, 남편의 뺨을 갈겼어요. 손바닥이 얼얼하게 저렸습니다. 하지만 아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통쾌했죠. 넌 지옥에 갈 거야. 너 같은 인간은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남편이 뺨을 감싸쥐고 저를 노려봤어요. 살기 어린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두고 봐, 다 두고 보라고! 남편은 이를 악물고 병신을 박차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사람을 본 마지막이었죠.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가늘게 떨리는 입술 사이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죠.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죠. 친생 부인에서 원고 승소. 시아버지가 이기셨어요. 법적으로 남편은 더 이상 시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졌던 부자의 연은 법정의 판결문 한 장으로 끊어졌죠. 소송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의식이 오락가락하셨죠. 저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어요.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새벽녘이었어요. 창밖으로 여명이 밀려들 무렵 시아버지가 제 손을 더듬어 잡으셨습니다.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손이었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이 제 손등을 쓸었어요. 빛나야.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고마웠다. 네가 내 딸이어서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아서.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요. 절 걷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주름 가득 찬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죠.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결이 점점 얕아지다가 이윽고 멈췄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지만 놓으면 정말 끝일 것 같았죠. 7살에 잃었던 아버지를 또다시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마지막 어른이 떠나셨습니다.
장례는 제가 상주로서 모든 것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에서 졌으니 법적으로는 이미 남이었죠. 올 이유도 올 자격도 없었어요. 아니, 자격이 있어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요. 온다고 해도 제가 곱게 맞이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조문객을 맞았어요. 저 혼자 절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한 푼도 봐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연이가 생전에 부탁했어요. 빛나씨 소송 끝까지 도와달라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연이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두신 거였죠.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삶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구 변호사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죠. 표정이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빛나씨, 이 의현이 유언장입니다. 이혼 소송도 이혼 소송이지만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유언장, 시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인된 부분이 시아버지의 도장으로 찍혀 있었죠.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본인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서빈나에게 상속한다. 모든 재산이라뇨. 저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었죠. 그대로입니다. 서울 성동구 상가 건물과 의연이가 살던 아파트예요. 변호사가 상세 내역서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상가 건물 시가가 약 220억 정도 됩니다. 아파트는 별도고요. 220억.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숫자였어요. 저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었죠. 이건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피도 안 섞인 며느리인데. 물론이죠. 친생 부인의 소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기라기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은 빛나 씨예요. 의연이가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요. 친생 부인의 소도 유언장도 모두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유산 상속 소식이 어디서 샜는지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며칠째 씻지 않은 듯 행색이 엉망이었습니다. 야, 서빈나! 그 돈 내 거야! 내 거라고! 남편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치켜들고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네가 왜 가져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아버지 조종했냐? 침이 제 얼굴에 튀었어요. 광기 어린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결혼했던 사람인가 싶었죠. 저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남편의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남자 셋이 나타났어요. 한 명이 남편의 팔을 비틀어 잡았고 다른 한 명이 남편을 바닥에 넘어뜨렸죠.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뭐야, 너희들 뭐야! 놔! 놔! 남자들은 버둥거리는 남편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서 메아리쳤죠. 저는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누구세요? 남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정희연 씨가 생전에 저희를 고용했습니다. 분명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하시며 선생님 안위가 걱정되어 저희를 미리 고용해 두셨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 불법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경호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까지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당할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손을 써두셨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떠나시고 나서도 저를 지켜주셨네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처럼 부드럽게 제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죠. 그리고 몇 달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소송, 원고 승소, 재산 분할도 위자료 청구도 모두 제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어요.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도 인정되었죠. 오랜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었죠. 빛나야, 너 그 여자 소식 들었어? 네 전 남편이랑 사귀던 여자. 아니, 무슨 일인데? 그 여자 처음부터 꽃뱀이었대. 저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너 시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잖아. 그 여자가 처음부터 그 재산 노리고 네 전 남편한테 접근한 거래. 이혼시키고 재혼해서 유산 챙기려고. 계획된 접근이었던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사냥이었죠. 근데 친생 부인의 소에서 지는 바람에 유산 상속 물 건너갔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바꾼 거지. 어떻게? 네 전 남편 개인 재산이라도 챙기기로 한 거야. 6억을 통째로 빼돌렸대. 집담보 대출 풀로 받아서. 6억, 전 남편이 가진 전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해외로 도망갔대. 완전히 증발했어. 경찰도 못 찾고 있더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당한 거예요. 사랑인 줄 알았던 게 사기였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있잖아. 혼외자. 그 애도 네 전 남편한테 떠넘기고 갔대. 아이까지? 졸지에 혼자서 아이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아이까지 떠넘겨지고 시아버지에게는 이미 버림받았고 제게서는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고 전 남편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죠. 지금 단칸방에서 아이 키우면서 힘겹게 산다더라.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한 거야. 내가 이 소식 듣고 진짜 너무 고소해서 너한테 바로 전화한 거야.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통쾌함도 아무것도요. 그렇구나. 너 괜찮아? 별 반응이 없네. 괜찮아. 그냥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뿌린 대로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던 자가 남에게 속았어요. 버리던 자가 버림받았죠.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였습니다. 끊을게. 얘기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야. 그 목소리를 잊을 리 없었죠. 전 남편이었습니다. 빛나야, 나 좀 도와줘.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이 안 돼. 아버지 유산 중 일부만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 제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네가 친자가 아닌 걸 확인하고도 비밀로 묻으려고 하셨어. 알아? 전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 넘게 친아들인 줄 알고 키우셨으니까 그 정은 진짜였거든. 근데 네가 개망나니 짓을 하니까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하신 거야. 너는 뿌린 대로 거둔 거지.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돈으로 널 도울 생각 없어. 절대로.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원하시지 않을 거야. 빛나야, 제발 한 번만. 끊을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련 없이요. 창밖을 바라보며 시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피보다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다. 맞는 말씀이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버지,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